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인물은 토드 콤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워렌 버핏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맞아요. 근데 이분의 이력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요? 보통 월스트리트의 성공 공식 있잖아요.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거치고 이런 전형적인 길이요. 네, 그렇죠.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그런데 토드 콤스는 그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보면 뭐 금융 규제 기관에 있다가 보험사 데이터 과학자를 하다가 갑자기 벅셔 해스웨의 투자 책임자가 되고 심지어 GICO의 CEO까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비전통적인 경로가 오히려 최고의 투자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의 설계도가 대체 뭘까? 오늘 한번 이걸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야말로 비전통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경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설계도를 분석하는 틀로 워렌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그 유명한 복리 방정식을 한번 빌려와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복리 방정식이요? P 곱하기 RT?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은 원금, 수익률, 기간을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토드 콤스의 경력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P는 원금 프린시플이 아니라 목적, purpose. 목적. 그리고 R은 성장률, rate가 아니라 학습의 속도, rate of learning. 학습의 속도? 마지막으로 T는 기간, 타임이 아니라 그 배움을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의 지평,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는 겁니다. 와, PRT 모델을 커리어에 적용한다니 그거 진짜 신선한 관점이네요. 이렇게 보면요, 그의 모든 선택들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변수인 P, 목적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의외였던 게 콤스가 처음부터 나는 금융천재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건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순수한 지적 호기심, 수학, 과학, 역사, 특히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었죠. 이게 그의 목적, 피의 핵을 이룬 셈이에요. 투자를 돈 버는 기술로만 본 게 아니군요. 전혀요. 그는 투자를 세상의 모든 학문이 총동원되는 뭐랄까 마지막 교양 과목이라고 봤어요. 마지막 교양 과목이요? 네.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본질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거죠. 와,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그럼 그 넓은 호기심이라는 목적 P가 다음 변수인 R, 그러니까 폭발적인 학습 속도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의 넓은 지적 호기심, 즉 P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준 거죠. 아, 엔진이 되어주었다. 네. 그리고 그 엔진에 뭐랄까 부스터를 달아준 결정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워렌 버핏의 조언을 듣고 시작한 일주일에 500페이지 독서입니다. 일주일에 500페이지요? 와, 저는 1년에 500페이지도 겨우 읽는데 정말 보통 사람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많이 읽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식의 복리는 다른 자산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드는 감소율이 없다고요. 아, 맞아요. 감소율이 없다. 네. 쌓이면 쌓일수록 격차를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린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요? 여기서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30년간 매년 5%씩 복리로 자산을 불리면 원금이 몇 배 정도 될까요? 5%씩 30년이면 대략 한 4.5배 정도 되나요? 정확해요. 약 4.5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장률을 15%로 딱 3배만 높이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3배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4.5 곱하기 3 해서 한 13.5배 정도 아닐까요? 그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놀랍게도 87배 이상이 됩니다. 네, 87배요. 네, 성장률 차이는 고작 3배인데 최종 결과는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비선형 더 효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P, 목적과 T,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결국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는 바로 R, 학습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0배 차이라니. 듣고 보니 찰리 먼거가 늘 말하던 멍청한 결정을 피하는 능력이라는 게 결국 이 높은 학습률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확률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높은 R은 곧 판단의 정확도로 이어지고 그게 장기적인 복리 그래프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게 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P와 R의 관계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을 빨리 쌓아도, 즉 R이 높아도 그걸 써먹을 시간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T가 중요하죠. 자료에 보면 콤스가 직접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번아웃을 겪었다고 하던데 이 경험이 마지막 변수인 T, 즉 시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았나요? 그게 바로 T의 중요성을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가 캐슬 포인트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매달, 매 분기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보고하고 그 수익률에 목을 매는 구조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주 100시간씩 일하면서요. 아니, 성공하고 있었는데도요? 네, 그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 헤지펀드의 단기 성과 압박 구조 자체가 내 가장 큰 자산인 투자 재능을 매일매일 갉아먹는 거대한 부채구나. 재능을 자산으로 보고 단기 압박을 부채로 받다니. 와, 정말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 부채를 청산해야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리고 T, 즉 투자 기간을 무한대로 늘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였군요. 정확합니다. 버크셔의 영속적 자본, 퍼머넌트 캐피탈 모델이 그에게는 완벽한 답이었던 거죠. 아, 결국 그의 버크셔행은 단순히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대차대주표에서 부채는 없애고 자산을 극대화해서 시간 변수 T를 영원으로 확장하려는 최고의 재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PRT 모델이 그의 독특한 초기 경력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책 레인지에서 말하는 그 제너럴리스트의 장점, 물론 멋있죠.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조직이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 않나요? 코메스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성공 사례일 뿐이고 이걸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코메스가 비범한 이유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는 단기적인 커리어 패스를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 대신 장기적인 지적 해자, 모트를 구축하는 길을 택한 거죠. 지적 해자요? 네, 대학 시절에 천체 물리학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그의 넓은 지적 탐색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못 보는 분야와 분야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내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제너럴리스트 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찰리 몽거가 평생 강조했던 다양한 정신 모델, 멘털 모델스를 갖추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예요. 그 전략적 선택의 첫 단추가 졸업 후에 플로리다주 금융규제기관에 들어간 거였죠. 맞습니다. 솔직히 21살의 야심 있는 청년이 왜 월스트리트 대신 지방정부 기관을 택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경험이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기적인 이력서의 화려함 대신 압도적인 질적 학습 성장률, 즉 R을 선택한 겁니다. R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1살짜리가 대형은행의 CFO랑 마주 앉아서 회계장부를 펼쳐놓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만약 대형 회계법인의 신입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몇 년간은 복사만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시기에 그는 규제와 회계라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본질을 정말 밑바닥부터 꿰뚫어 보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행선지였던 프로그레시브 보험사에서는 또 뭘 얻었을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 결정적인 자산을 얻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과학 책임자로서 실제 P&L, 즉 손익계산서를 책임지는 진짜 운영 경험을 쌓았다는 것. 운영 경험. 그리고 둘째는 보험업의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본질,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비밀스럽고 미로 같은 arcane and Byzantine,
그 속성에 대한 짚은 통찰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아, 보험업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는 비즈니스의 정수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규제와 보험 운영이라 정말 월스트리트와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 경험들이 어떻게 투자 세계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문을 열어줬는지 그 슬라이딩 도어 모멘트가 너무 궁금하네요. 바로 여기서 그의 모든 경험이 하나의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오, 당시 아주 유명한 헤지 펀드인 블루리치 캐피탈에서 인턴을 할 때였죠. 네. 그때 펀드가 컨세코나 릴라이언스 같은 보험사들의 금융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공매도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계 조작을 증명하려면 보험업계 사람들만 아는 극도로 복잡한 규제 문서, 이른바 statutory blanks라는 걸 해독해야만 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당대 최고의 분석가들이 모인 헤지펀드에서 그 서류 하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아르카나, 즉 비밀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뭐였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문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회계 기준 GAAP와는 전혀 다른 규제당국에만 제출하는 아주 특수한 회계 언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아,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그걸 해독할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콤스는 달랐겠네요. 그렇죠. 콤스는 어땠을까요? 플로리다 규제기관과 프로그레시브 보험사에서 바로 그 언어를 매일같이 다뤘던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는 그 누구도 풀지 못하던 암호를 풀어내듯 회사의 금융사기를 명확히 증명해냈고 펀드는 그 공매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이야. 그의 비전통적인 경험이 어떻게 압도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만들고 또 최고 레벨의 무대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지 보여준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자, 이제 그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버크셔는 공매도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콤스는 공매도적인 사고방식이 자기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이 모순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모순 속에 그의 분석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정수요? 보통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을 살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자산, 에셋 측면에 집중하잖아요. 긍정적인 면을 보죠.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공매도는 정반대의 렌즈를 강제로 씌웁니다. 이 회사가 왜 망할 것인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즉 부채, 라이어빌리티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만들어요. 아, 일부러 반대편 입장에 서서 모든 약점을 다 찾아보게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찰리 먼거가 평생 강조했던 역지사지, 즉 거꾸로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금융적 적용인 셈이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묻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만약 이 회사가 망가진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걸 철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렇죠. 시장이 다 아는 뻔한 리스크가 아니라 모두가 놓치고 있는 맹점을 찾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 당연히 장기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진짜 복리 효과를 낼 기업을 골라내는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 평가를 할 때도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 같은 보통 투자자들은 주가나 시장 분위기에 너무 쉽게 휩쓸리잖아요. 네, 그는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그 앵커링 효과, 즉 단내림 효과를 피하기 위한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인사이드 아웃 접근법인데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먼저 보고 분석을 시작하죠. 네, 그게 시작점이죠, 보통. 그럼 그 숫자가 무의식적인 기준점, 즉 앵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거기에 매몰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콤스는 정반대입니다. 시장 가격을 일부러 보지 않아요. 오직 내부의 사실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먼저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방법론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였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요? 당시에 그는 수백 페이지짜리 증권화 상품 설명서를 24개나 손으로 직접 다 분석했어요. 24개나요? 네. 그래서 그 복잡한 금융상품의 여러 조각, 즉 트렌치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게 될지, 또 AIG 같은 보증사들이 어떤 숨겨진 폭탄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냈죠. 와, 이건 그가 단순히 선형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한번 터지면 모든 걸 파괴하는 비선형적 리스크, 그러니까 꼬리 위험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는 단기 성과나 외부 정보에 의존하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본질 가치를 내부 사실로부터 파고드는 인사이드 아웃 방식을 경력과 투자 양쪽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셈이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그런 콤스를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매년 수천 통의 이력서가 그들에게 날아들 텐데 그들 눈에 콤스가 이 사람은 그냥 똑똑한 분석가가 아니라고 확신한 어떤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일화가 있죠. 오,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비굴함 없는 솔직함입니다. 콤스가 버핏을 처음 만났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 앞에서 보이는 존경이나 두려움,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아, 정말요? 오히려 버핏이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을 법한 말을 정면으로 던졌죠. 어떤 말이었는데요? 버크쇼의 정말 효자 자회사인 GICO보다 경쟁사인 프로그레시브의 데이터 및 리스크 모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우수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와, 버핏 앞에서요? 네, 자신의 분석 결과가 그렇다면 상대가 누구든 숨기지 않은 거죠. 위대한 리더일수록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여서 판단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콤스의 이런 태도는 그가 지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직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와, 워렌 버핏 앞에서 그런 말을 하려면 정말 대단한 배짱과 자신감이 필요했겠네요. 두 번째 일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찰리 먼거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딥 워러 호라이즌 사고 분석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멕시코만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콤스는 이 복잡한 사건의 본질을 정말 명쾌한 비유 하나로 꿰뚫었어요. 어떤 비유였는데요? 그는 이 사건을 경영진이 반기 이익을 위해서 장비 안전 비용 $2를 아끼려고 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한 번 터지면 모든 것을 잃는 딥 아웃 오브 더 머니 풋을 매도한 행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와, 산업재해를 금융 파생상품 개념으로 설명해버리다니 이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먼거가 왜 감탄했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험 리스크, 행동 경제학, 파생상품 개념이 모두 통합된 다차원적 분석이었죠. 버핏과 먼거는 콤스에게서 바로 자신들과 똑같은 방식을 발견한 거예요. 즉, 레인지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정신 모델을 문제 해결에 탁월하게 적용하는 능력을요. 버크셔에 합류한 이후에 GICO의 CEO까지 겸임한 건 이런 투자 능력을 넘어서 운영 능력까지 한번 시험해본 무대였겠군요. 맞습니다. 4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규모 조직의 리더십까지 갖췄음을 증명한 거죠. 사실 버크셔 후계 구도 내에서 투자와 운용을 모두 겸비한 인재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 콤스는 버크셔의 핵심 리더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JP 모건 체이스로 이동한다는 발표는 정말 의외였어요. 버크셔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이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한 단계 올라선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게임을 시작한 건가요? 저는 그의 경력이 또 한 번 거대하게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전환이라고 봅니다. 전략적 전환이요? 네, 그가 거기서 맡게 될 역할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투자를 넘어섭니다. 국방, 헬스케어, 에너지처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에 전략적 자본을 배분하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주식 선정가 스탁피커에서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자본 배분가 마크로 스트래티직 엘로케이터로 역할 자체가 확장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가 규제, 보험, 운영, 복합 문제 해결 등 평생에 걸쳐 축적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그의 경력의 최종 단계에 걸맞은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로 묶어보죠. 우리가 토드 콤스의 경력에서 얻을 수 있는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목적 기반으로 학습률을 폭발시켜라. 단기적인 보상보다는 내재적 호기심을 따르고요. 독서 같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적 성장률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내적 동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 나만의 범위로 해자를 구축하라. 조기 전문화의 함정을 피하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찾는 제너럴리스트 해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저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네요. 셋째, 거꾸로 생각해서 맹점을 없애라. 인버전 사고방식으로 나의 아이디어나 투자 대상의 약점을 먼저 파고들고 인사이드 아웃 접근법으로 외부 소음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요. 지적 정직성이군요. 네,
넷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라. 나의 재능이라는 자선을 갉아먹는 단기 압박이라는 부채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를 설계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끊임없이 진화하라.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이건 단순히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력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복리 상품으로 보고 어떻게 설계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로드맵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이야기한 토드 콤스의 PRT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의 경력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지금 여러분의 R, 즉 학습 성장률을 가속하기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이 오랜 시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즉 T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경력에 새로운 북극성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